여기는 미국 워싱턴 DC 펜타곤 최고 기밀회의실. 미 국가안보회의에서 한 전략 분석가의 발언이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봐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없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 강국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던 미국 정치권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1위라는 초강대국 미국이 왜 갑자기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손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을까요? 미중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 국방부의 최고 전략가가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대한민국 없이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펜타곤 내부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에서 드러난 충격적 진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숨겨온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금 미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매달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제임스 슐레진저입니다. 펜타곤의 동아시아 전략 분석가로 지난 15년간 이 지역의 군사안보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고 워싱턴 싱크탱크를 거쳐 국방부에 합류했죠.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도 어느 정도 구사합니다. 군사전략 분야에서 1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라는 책은 이 분야의 필독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진 놀라운 권력 이동의 순간입니다. 사실 제 관심은 학부 시절 우연히 들었던 한 수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대학 3학년이었던 저는 동아시아 안보 세미나를 선택했는데 그곳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자료를 처음 접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부터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중국의 개입까지 그 복잡한 역학관계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학원에서는 한국의 안보 전략을 주제로 논문을 썼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연구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때 한국의 역동적인 모습,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강인한 국민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등산객들로 붐비는 북한산,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대학가의 도서관,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이런 경험들이 제 안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국가 발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런 태도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생활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겪었던 경험입니다. 제가 머물던 집의 아버지는 6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는데 매일 밤 영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왜 이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우리 세대는 나라를 재건했고 다음 세대는 세계로 나아갈 것이요. 나도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 배워야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한국의 발전 원동력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5년간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쌓았고 2008년에는 국방부의 요청으로 펜타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고 동아시아 전략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 보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중국을 국제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국무부 내에서는 로버트 앤더슨과 같은 인물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면서 중국의 대외 정책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모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동중국해에서의 영해 주장 확대, 홍콩의 민주주의 탄압,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 등 중국의 행보는 점점 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을 때 저는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영내 패권 추구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많은 동료들이 저의 분석을 과도한 경계론이라고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우려는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의 해양 전략과 미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중국이 진주 목걸이 전략을 통해 인도양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해상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해양 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 보고서에 힘을 실어주었고 펜타곤 내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2018년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 재조정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경제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극에 달한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완전히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위험한 게임에 참여할까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적극 동참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불붙었죠. 이 갈등의 중심에는 저와 친중 성향의 국무부 고위 관료 로버트 앤더슨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앤더슨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사실 앤더슨과 저는 옛 동료였습니다. 같은 대학원에서 수학했고 한때는 비슷한 견해를 가진 친구이기도 했죠. 1990년대 초반 우리는 함께 중국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베이징에서 1년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중국의 부상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베이징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도시 곳곳에는 건설 현장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중국 인민대학의 연구실을 마련하고 중국의 개혁 과정과 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후퉁을 탐험하거나 만리장성과 자금성 같은 역사적 명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의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중국의 미래에 관해 토론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베이징 대학의 한 세미나에서 만난 중국 학생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동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은 중국도 언젠가는 미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앤더슨은 중국 문화와 역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중국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유교적 전통과 국가 중심적 발전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구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발전 경로가 아니다라는 그의 주장은 당시에도 흥미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친중 성향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의 1년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앤더슨은 국무부에 들어갔고 저는 학계에 남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 이후 우리의 견해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위기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앤더슨은 중국의 국가 주도형 발전 모델이 서구 자유주의 모델보다 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미국의 패권은 끝났다.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왔고, 저는 이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일시적 위기로 부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점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는 점차 중국의 부상을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저는 민주주의 가치와 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앤더슨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는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는 미국의 가치와 동맹체제가 여전히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견해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에서 앤더슨과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앤더슨은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저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경계와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고, 그 후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친구에서 직업적 라이벌로 관계가 변한 것이 안타까웠지만, 국가 안보와 전략에 관한 문제에서는 개인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의 입장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한국 해군 함정을 공격해 46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에서 중국은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중국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앤더슨은 국제관계는 감정이 아닌 이익으로 움직인다며 저를 이상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우리의 대립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천안함 사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 내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이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역할, 천안함 사태 이후의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라는 보고서였습니다. 2010년 5월 국제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을 때,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국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국이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앤더슨은 전혀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증거에 기초해 동맹국을 규탄할 수 없다며, 우리가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한다면 더 큰 전략적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안보회의 준비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결국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의 견해 차이는 계속되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무역 갈등 등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앤더슨은 점점 더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늘려갔고, 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동맹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논쟁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할 때도 우리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패권 추구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앤더슨은 이 정책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며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롯데마트 매장 폐쇄, 한국 관광 금지, 한류 콘텐츠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했죠.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한국 사회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중국의 이런 행동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압력에 시달려왔고 이런 경험은 한국인들의 집단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은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행동이었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강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력을 무기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하락했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도 높아졌습니다. 반면 앤더슨은 사드 배치를 미국의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군사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며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실존하는 위험이며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굴복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뿐이며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내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중국의 경제 보복은 한국 사회 내에서 중국 위협론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런 정보는 제 보고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립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위기 등 일련의 국제적 위기 속에서 중국의 행보는 점점 더 우려스러워졌고 미중 경쟁은 이제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격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 특히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다른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국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진정한 의도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안보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앤더슨은 여전히 미국의 대러시아 대중국 강경책은 오히려 이들의 결속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협상을 통해 조기에 종결시키고 중국과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적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미국 내 일부 현실주의자들과 반전주의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펜타곤과 국무부의 주류 의견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3년 초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이 정보는 극도로 기밀이었지만 고위 안보회의에서 공유되었고 저도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북한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정보는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제 분석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중국의 이중적 행태는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를 더욱 시급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2024년 3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동아시아 안보전략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회의에는 국방부, 국무부, CIA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타이들 베이슨의 벚꽃은 한창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벚꽃은 일본에서 선물 받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바로 다른 아시아 국가, 한국에 관한 것이었죠. 회의 안건은 주한미군의 미래 역할 재정립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비밀리에 준비되어 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국방부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그 작업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문가들과 직접 접촉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했고 서울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국방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무2, 현무3 등 다양한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현무포 및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LSAM과 KMSAM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에 버금가는 성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만난 한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방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는 이미 폴란드, 호주, 인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서 지역 안보 유지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것이 바로 이번 회의의 쟁점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아침, 저는 펜타곤에서 국방장관과 함께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장관은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결정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좌우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장관의 말에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차관보가 이번 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앤더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는 국무부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시각이 현 정부의 전략적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데이터와 분석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확히 오전 9시 회의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저는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마음속으로는 이미 발표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특히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특히 앤더슨이 어떤 반박을 할지 예상하면서요. 백악관 상황실은 그 자체로 역사가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부시 대통령이 대응 전략을 논의했던 곳이자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들이 걸려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군사작전과 위기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다루는 심장부였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상황실 입구에는 해병대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모든 참석자는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입장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안 스캐너를 통과한 후 마침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평소에 가벼운 인사말이나 농담도 없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이미 도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CIA 국장은 보좌관과 무언가를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지만 그것보다 더 숨막히게 했던 건 앤더슨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앤더슨은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에 넥타이 핀까지 갖추는 스타일이었지만 오늘은 특히 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미간에 주름이 잡히면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슐레진저, 듣자 하니 자네가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던데. 앤더슨이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과 저는 지난 몇 년간 아시아 전략에 관해 여러 차례 충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난 자네가 그렇게 순진한 줄 몰랐네. 아직도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군. 앤더슨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일종의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냉전 사고방식이라니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앤더슨 차관보 당신 아닙니까? 중국의 최근 행보는 명백히 패권 추구입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탄압.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전략적 실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감정을 누르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앤더슨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의 논쟁을 피했습니다. 대신 오늘 회의에서 자네의 현명한 전략을 듣게 되어 기대가 크군. 이라며 비꼬는 말투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앤더슨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인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중국 협력론은 사실상 중국 눈치 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저항하기보다는 적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국무부 내 일부 세력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앤더슨과의 불쾌한 대화 후 저는 자리에 앉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때 합참의장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슐레진저 박사, 오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에 관한 부분이요. 우리 참모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이런 격려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군 수뇌부가 저의 분석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제 논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략히 제 발표 내용을 요약해드렸고 합참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민주주의 가치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개혁 개방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공산당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미국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압박했고 일본과는 센카쿠디아오 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통해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호주와는 내정 간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지하지 않고 중국과의 타협만을 추구한다면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를 담은 여러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회의의 주제인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윌리엄 하퍼 장관은 육군 출신으로 실용주의적 접근법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분석을 중시했고 이념적 편향을 경계했습니다. 회의실 앞쪽에 서서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그는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 시도까지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스크린에 최근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동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 추이, 신형 무기 체계 개발 현황, 그리고 해군력 확장 계획 등이 그래프와 차트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개발 속도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발표에는 충격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6척의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었고, 2030년까지 총 10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 무기 체계, 우주 기반 감시 체계 등 첨단 기술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최소 억제 전략에 따라 약 3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성사진은 중국이 신장과 내몽골 지역에 수백 개의 새로운 ICBM 사일로를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핵전력을 최소 3배 이상 증강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아시아 전략, 특히 한미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방장관의 발표가 끝나고 회의는 본격적인 토론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CIA 국장이 발언권을 얻어 최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군사 전략과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정책에 관한 기밀 정보를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무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입장과 반응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에 적극적이었고, 호주도 AUKUS를 통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너무 강한 압박을 가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의 말에 앤더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대해 발표할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클릭하여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세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에 이르기까지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고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명백한 시도입니다. 지도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중국의 영향권은 마치 문어발처럼 아시아 전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이제는 인도양까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해군력을 2배 이상 증강했고, 특히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등 원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1도련선을 돌파하고 궁극적으로는 제2도련선까지 통제하여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축출하는 것입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자연적인 장벽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이 선을 넘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2도련선은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 마리아나 제도, 괌, 미크로네시아를 잇는 선으로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중국이 이 선까지 통제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입니다. 중국은 군사력 외에도 경제적 압박,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그리고 내정 간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이후 경제 보복을 가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한국 관광 제한, 한류 콘텐츠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약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필요하다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안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반도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중국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동쪽 해안선에 인접해 있어 이곳에 배치된 미군은 중국의 해군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해군 기지와도 가까워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감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제의 양대축이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면 이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일 관계의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었지만 최근 양국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속도입니다. 이미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아시아 전략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체 기술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 인도, 터키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았고 FA-50 경공격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다양한 미사일 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현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사드 체계 외에도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향후 중국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와 그 성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잠수함 등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 무기 체계들의 사진과 성능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의 주요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국은 폴란드와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또한 호주와는 AS9 자주포 30문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네시아와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미국 주도의 안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우주기술 등 미래 전쟁의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삼성,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차세대 무기 체계 개발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인 전투 시스템, 사이버 방어 기술, 우주 감시 체계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23년 한국은 독자 개발한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은 30cm급 해상도의 광학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군사 활동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5년까지 총 5기의 군사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었고,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하고 최첨단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탐지 및 대응 기술은 미국의 기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이 관심 있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앤더슨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기존의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화면에는 세 가지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둘,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 셋, 한미 해상 전력의 공동 운용 강화. 첫째,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에서 지역 안보 유지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한국의 KAMD와 미국의 MD 체계를 통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강력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해상 전력의 공동 운용을 강화하여 중국 해군의 활동 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한미 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넓은 지역적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MD 체계가 자국의 핵 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한국이 이에 참여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상 전력의 공동 운용 강화 역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미 해군이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공동작전을 펼친다면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계속되는 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 북한의 도발 위험 증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함께 감수하고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첨단 기술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해구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 둘, 경제 안보 협력 확대 미국의 친구 슈어링 정책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포함시키고 반도체, 배터리, 피토류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셋, 기술 협력 심화 우주, 사이버,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기술 규제에서 한국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넷. 공급망 다변화 지원. 한국 기업의 탈중국화를 지원하고 동남아, 인도 등으로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한다. 5. 지역다자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삼각협력을 넘어 쿼드, AUKUS 등 지역 안보 메커니즘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의 실현입니다. 한국은 이 비전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군사력은 지역 안보 질서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였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안보 질서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 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일부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특히 관심 있게 제 발표를 듣고 있었고 반면 재무부 차관은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슐레진저 박사,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이런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는 50% 정도로 예상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고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보복, 북한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역사 왜곡 등은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앤더슨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슐레진저의 주장은 지나치게 도발적입니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건 미국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거라는 보장도 없죠. 앤더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앤더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자료는 제가 준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연간 3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는 한국 GDP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죠. 한국이 자국 경제에 사활이 걸린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앤더슨은 화면을 전환하여 한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한국인의 60% 이상이 미중 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측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고 무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중국의 대규모 생산 기지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들의 경영 전략에서 중국 시장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첨단 제조업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과는 달리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미중 간 협력은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 핵 비확산, 테러리즘 대응,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예방 등의 문제는 중국과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겨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규모, 투자 현황,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연간 7천억 달러에 이르고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산 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중 하나로 미국 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앤더슨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에게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냉전의 시작입니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앤더슨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앤더슨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경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종속된다면 결국 정치적 군사적 자율성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명백히 반하는 일이죠.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들이었습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한국 관광 금지, 한국 기업 불매 운동, 한류 콘텐츠 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죠.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하는 모습,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제주도의 한산한 거리, 그리고 중국에서의 한류 콘텐츠 방영 금지 등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런 경험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언제든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앤더슨 차관보가 인용한 여론조사는 표면적인 수치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인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있죠. 저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20에서 30대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의 안보와 주권을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국의 탈중국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 생산의 대부분을 베트남으로 옮겼고 LG전자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중국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기술 탈취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방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회의는 이렇게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었고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참석자들 사이의 긴장감도 고조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은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의견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고 때로는 앤더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와 전략적 판단이 얽힌 사안이었으니까요. 결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세라 김 보좌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동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냉정하고 분석적인 접근으로 유명했습니다. 두 분 모두 타당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슐레진저, 당신이 말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김 보좌관의 질문은 제게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해군의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한국 해군 함정이 침몰하고 46명의 장병이 희생되었죠. 당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려 했고 한국의 대북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화면에는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과 유엔 안보리에서의 중국 대표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북한 규탄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서해 합동 군사훈련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은 즉시 그 공백을 메울 것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고대 조공 관계부터 현대의 경제적 의존 관계까지 두 나라의 복잡한 역사가 시각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항상 위계적이었습니다. 과거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이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중국은 한국을 자신의 영향권 내에 두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이러한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5G 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 유지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글로벌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을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에 앤더슨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북한이라는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위해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앤더슨은 자료를 더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외 정책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접근법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참모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국방장관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장관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방금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장관이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정보기관들이 상황을 분석 중입니다. 회의장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는 이론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각자 추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 준비를 위해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을 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앤더슨이 서 있었습니다. 슐레진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제의 적대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저는 약간 놀라면서도 그를 맞이했습니다. 앤더슨은 사무실에 들어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대립적인 구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우리의 목표는 같아.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단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야. 저는 놀랐지만 대화의 기회를 환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죠. 다만 중국의 의도와 한국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소식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야. 이건 책임 있는 강대국의 행동이 아니지. 그의 이런 태도 변화는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분명 북한 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불가피합니다. 앤더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에는 동의해. 다만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를 내세우면 한국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좀 더 미묘한 접근이 필요해.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죠. 중국 견제보다는 영내 안보 협력 강화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앤더슨과 저는 예상치 못하게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논의했고 몇 가지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동맹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한다. 이런 대화는 놀라운 진전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치열하게 대립했던 우리가 이제는 공통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제안을 하면 어떨까? 앤더슨이 제안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함께 준비해 볼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제안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미동맹 재정립 균형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며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한국의 독자적 국방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첨단 무기 체계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연계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 기업의 탈중국화를 지원하고 미국 시장 접근성을 확대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이를 미중 관계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한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이것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제안서는 우리 두 사람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앤더슨의 신중한 접근과 제 적극적인 동맹 강화론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었죠.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백악관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다행히 북한은 실제 발사를 단행하지 않았지만 이번 위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앤더슨과 제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안서를 발표할 차례가 왔습니다. 참석자들은 어제의 치열한 논쟁 후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국방장관은 특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결과입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이 균형을 이루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의 제안은 거의 모든 참석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CIA 국장은 북한과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무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한미 해상 합동훈련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이 우리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논의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와 전략적 판단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와 앤더슨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의 결정에 운명을 맡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키워나감으로써 그들은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이런 성공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새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동맹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함께 더 큰 번영과 안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의 이익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성장과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닌 세계의 중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강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와 전망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장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